결혼정보회사 소개로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수지는 자신이 마침내 운명의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수는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안정적인 수입과 함께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가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다. 수진이 그동안 만나온 남자들과는 달리 민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만남 이후 두 사람은 꾸준히 만나기 시작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때도 그는 수진의 취향을 세심하게 물어보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를 볼 때는 수진이 원하는 장르를 먼저 물어보았고 산책을 할 때는 수진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었다. 민수는 수진의 가족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다. 수진의 부모님을 만날 때는 정중한 인사를 드렸고 적절한 선물을 준비해 가져갔다. 수진의 어머니는 민수의 성실한 모습에 감동받았고 아버지 역시 그의 안정적인 직장과 미래 계획에 만족스러워했다. 가족들의 인정을 받는 민수를 보며 수진은 더욱 그를 믿게 되었다.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민수는 수진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수진에게 압박을 주지 않았다. 1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민수는 한 번도 수진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다정했고 수진의 의견을 존중했으며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많은 고민 끝에 수진은 마침내 민수의 프러포즈를 받아들였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민수는 완벽했다. 웨딩홀 선택부터 허니문 장소까지 모든 것을 수진과 상의하며 결정했다. 예비 시댁 식구들도 수진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결혼식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침내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민수가 수진의 취향을 고려해 선택한 곳이었다. 아름다운 바다와 푸른 하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하며 수진은 한없이 행복했다. 하지만 호텔에 도착하기 전 작은 일이 벌어졌다. 수진이 짐을 정리하고 화장을 고치느라 예상보다 10분 정도 늦어진 것이었다. 평소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이었지만 민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수진은 즉시 사과했다. 신혼여행 첫날부터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 미안했다. 민수는 수진의 사과를 받고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의 미소에는 어딘지 모르게 경직된 느낌이 있었다. 그래도 이후 하루 일정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두 사람은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왔을 때 수진은 하루 종일 걸었던 탓에 피곤함을 느꼈다. 샤워를 하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민수도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 왠지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갑자기 민수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오전에 보였던 불쾌한 표정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가 수진의 머리채를 잡더니 강하게 밀쳤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고 그 모습은 지금까지 수진이 알고 있던 다정한 남편과는 전혀 달랐다. 수진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루 종일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혼란스러웠다. 민수는 수진을 거칠게 대했고 수진은 공포와 충격에 떨고 있었다. 이것이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진짜 모습인지 믿을 수 없었다. 폭행이 끝난 후 민수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그는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스트레스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변명했다. 그리고는 수진을 극진히 대하기 시작했다. 상처가 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물을 가져다 주며 달래려 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때렸던 사람이 이제는 다시 사랑스럽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수지는 결혼 첫날 벌어진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민수를 보며 낮에 벌어진 일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어쩌면 정말로 일회성 실수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려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했다. 어제의 일은 마치 악몽처럼 느껴졌고 수지는 점차 그 일을 잊어보려 했다. 민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다. 신혼여행의 나머지 기간은 평화롭게 지나갔다. 민수는 한결같이 수진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수지는 첫날의 일이 정말로 일회성 실수였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서울로 돌아와 본격적인 신혼생활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이 함께 마련한 신혼집은 아늑하고 따뜻했다. 민수는 여전히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퇴근 후에는 수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때 다시 그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별다른 일은 없었다. 수진이 친구와 만나서 늦게 들어온 것뿐이었다. 미리 민수에게 연락을 하고 양해를 구했지만 집에 들어선 수진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분위기였다. 수진이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민수가 다가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수진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수진은 숨을 쉴 수 없었고 민수의 얼굴에는 신혼여행 첫날 밤에 봤던 그 무서운 표정이 다시 나타났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민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다행히 곧 민수가 손을 놓았지만 수지는 한동안 기침을 하며 숨을 고르느라 힘들어했다. 목에는 빨간 자국이 남았고 수지는 공포에 떨었다. 민수는 이번에도 곧바로 사과했다. 자신도 모르게 화가 났다고 수진이 늦게 들어와서 걱정이 되었다고 변명했다. 이번에는 수진도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혼여행에서의 일을 일회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수지는 또다시 그를 용서하게 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행동을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 후 민수는 더욱 수진에게 잘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몇 주 후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수진이 설거지를 하다가 민수가 아끼는 컵을 깨뜨린 것이었다. 그것은 정말 사소한 실수였고 수진은 즉시 사과하며 새로운 컵을 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심했다. 민수는 갑자기 화를 내며 부엌의 다른 그릇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릇들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수지는 겁에 질려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수진을 비난했고 심지어 손을 들어 수진을 때리려는 동작까지 보였다. 다행히 이번에는 실제로 폭행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수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 민수의 분노에 찬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고 수지는 자신이 언제 다시 맞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날 밤 수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지는 점점 민수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집에서는 항상 긴장한 채로 지내야 했고 혹시라도 민수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모든 행동을 조심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였고 취미 활동도 포기했다. 오직 민수가 화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수진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하지만 민수의 폭력성은 점점 더 심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수진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항상 피곤해 보였다.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봐도 수지는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자신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민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 수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수는 폭력을 휘두른 후에는 항상 급진한 사과와 함께 선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밤 민수의 폭력이 특히 심했다. 그는 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고 수진은 잠시 의식을 잃을 뻔했다. 그 순간 수진은 자신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수진은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신고했다. 목과 팔에 남은 멍 자국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그동안의 일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경찰관들은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고 즉시 민수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민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수진을 보는 눈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는 수진에게 화를 내는 대신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말로 정신을 차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진은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번 일을 계기로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져보았다. 경찰 신고라는 강한 충격이 민수에게 깨달음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 후 몇 달 동안은 평화로운 시간이 지속되었다. 수진에게 다정하게 대했고 집안일도 함께 도우며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다. 수진은 점차 긴장을 풀고 일상생활을 되찾아갔다. 하지만 수진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달 후 민수는 다시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욱 교묘해졌다. 직접적인 폭행 대신 정신적인 위협과 폭언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마도 경찰 신고 때문에 상처가 남을 만한 폭력은 피하려는 것 같았다. 민수는 화가 나면 야구 방망이를 들고 수진 앞에서 바닥을 내리쳤다. 방망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 같았고 수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민수는 수진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때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때로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수진 앞에서 휘둘렀다. 자신을 자해하는 신용을 하기도 하고 수진을 찌르는 흉내를 내기도 했다. 수진은 그 순간마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 민수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고 언제 정말로 칼을 사용할지 알 수 없었다. 이런 위협과 함께 민수의 폭언도 심해졌다. 수진의 외모, 성격, 능력 등을 모독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수진 없이는 살 수 없다면서도 동시에 수진이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를 강조했다. 수진은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뚜렷한 상처나 증거가 없었다. 위협과 폭언만으로는 처벌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집 밖에서의 민수는 여전히 완벽한 남편이었다.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가족들 앞에서는 수진을 극진히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수진은 자신의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밤이 되어 집에 들어서면 수진은 마치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집안이 조용하면 민수가 잠들었거나 평온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텔레비전 소리가 크게 들리거나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면 이미 민수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신호였다.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민수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의 표정부터 살폈고 아침 식사 준비도 민수가 좋아하는 메뉴 위주로 했다. 직장에서도 집중하기 어려웠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혹시 화가 나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연락이 오면 또 어떤 이유로 화를 낼지 불안해했다.
퇴근 시간이 되면 수진의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민수가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료를 사가며 혹시라도 그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보았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도 민수의 변덕스러운 성격 앞에서는 무의미할 때가 많았다. 민수의 폭력성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떤 날은 수진이 아무리 조심해도 사소한 일로 화를 냈고, 어떤 날은 수진이 실수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가족들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민수는 수진의 가족들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사위 역할을 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는 누구보다 예의 바르고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수진의 부모님은 민수를 자랑스러워했고, 수진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며 만족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진이 민수의 진짜 모습을 말한다면 누가 믿어줄지 의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특히 심하게 화를 낸 날이었다. 그는 부엌에서 칼을 들고 나와 수진 앞에서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수진은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민수의 행동을 지켜보며 공포에 떨었다. 민수의 눈은 완전히 돌아 있었고 정말로 칼을 사용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때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듯 했고 칼을 부엌에 두고 현관으로 향했다. 방문자는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온 것이었다. 민수는 즉시 정중하게 사과하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웃이 돌아간 후 민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상시 모습으로 돌아왔다. 이런 민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수진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있으면서 오직 수진 앞에서만 괴물이 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수진은 점점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민수를 그렇게 만드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수도 종종 수진의 탓이라고 말했다. 수진이 자신을 화나게 만든다고 수진만 조심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수진의 정신 건강은 악화되었다. 불안증과 우울증 증상이 나타났고 집중력도 떨어졌다.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도 예전만 못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수진은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고 모든 것에 대해 무기력함을 느꼈다. 어떤 날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었고 민수가 변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였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수진은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려 했다. 수진은 인터넷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의 경험담을 읽으며 자신만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정폭력의 패턴, 가해자의 심리,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들이 모두 자신의 상황과 일치했다. 가정폭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민수의 폭력이 신체적 폭행에서 정신적 위협으로 바뀐 것도 처벌을 피하면서 수진을 통제하려는 더욱 교묘한 방법이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 수진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수진에게는 여전히 많은 걸림돌이 있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민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다. 그를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혹시라도 그가 정말로 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수진은 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상담사와 통화가 연결되면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졌다. 또한 민수가 언제 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집에서는 이런 전화를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의 폭력이 다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보다 더 흥분한 상태였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예민해져 있었고 수진이 무슨 말을 해도 화를 냈다. 결국 민수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수진을 위협했고 이번에는 정말로 수진을 때릴 것 같은 분위기였다. 수진은 필사적으로 민수를 말렸다.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자신이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방망이를 수진의 머리 위로 들어올렸고 수진은 그 순간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민수는 마지막 순간에 방망이를 내렸다. 하지만 그 대신 수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수진은 결심했다. 이대로는 정말로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의 폭력성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언젠가는 정말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 더 이상 민수가 변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수진은 조용히 이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고 이혼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들도 찾아보았다. 쉼터나 상담 서비스, 법적 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다. 민수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추궁했다. 수진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일단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야 했고 민수 몰래 중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했다. 민수의 성격을 생각할 때 이혼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며칠 후 수진은 용기를 내어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친구도 믿기 어려워했다. 민수의 겉모습만 알고 있던 친구에게는 수진의 이야기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호소를 들은 후 친구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친구의 도움으로 수진은 조금씩 이혼 준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중요한 서류들을 친구 집에 보관하고 변호사와의 상담도 친구와 함께 받았다. 또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친구 집에 잠시 머물 수 있는 약속도 받아두었다. 하지만 아직 수진은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전히 민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고 이혼 후의 삶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무엇보다 민수의 반응이 두려웠다. 그가 이혼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어떤 날에는 민수가 갑자기 다정해지기도 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수진에게 잘해주며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수진은 혼란스러웠다. 혹시 민수가 정말로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닐까,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시기는 항상 짧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민수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고 수진에 대한 통제와 위협을 계속했다. 이런 패턴의 반복 속에서 수진은 점점 지쳐갔다. 현재 수진은 여전히 민수와 함께 살고 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며 밤이 되면 무사히 하루를 보냈다는 안도감과 함께 내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들지 못한다. 수진의 삶은 완전히 민수에게 좌우되고 있다.
자신의 의지나 희망보다는 민수의 기분과 반응에 따라 하루하루가 결정된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한 채로 수지는 오늘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진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으며 언젠가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만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다.